로봇하드웨어 개발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책상에선 하루 종일 멀쩡하던 로봇이 현장에 내려놓자 움직일 때마다 죽습니다. 같은 보드, 같은 펌웨어입니다. 책상 위에서는 8시간을 돌려도 오류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설치하자마자 모터가 돌 때마다 제어기가 리셋되고 엔코더 카운트가 튀고 통신 에러가 쏟아집니다. 부품을 전부 갈아 끼워도 책상에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로도가 맞다는 것과 실제로 동작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로도에 그려지지 않은 배선의 저항과 인덕턴스, 부품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가 결과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루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현상을 이미 겪어봤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켜는 순간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같은 멀티탭에 꽂아둔 스피커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전자레인지가 고장난 것도 스피커가 고장난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쓰는 쪽과 작은 신호를 다루는 예민한 쪽이 같은 배선을 나눠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아예 전용 회로를 따로 뺍니다. 로봇 제어 보드 위에서 벌어지는 일도 정확히 이것입니다. 모터가 큰 전류를 당길 때 옆에 있는 제어기가 흔들립니다. 오늘 조사할 사건은 3건입니다. 첫째, 모터가 기동하는 순간 제어기가 리셋된다. 둘째, 특정 주기로 규칙적으로 튀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값. 셋째, 로봇이 움직일 때만 나는 통신 에러. 이 셋을 끝까지 따라가 답을 붙일 겁니다. 진단 순서도 먼저 못 박아두죠. 노이즈가 어디로 실려오는가, 그러니까 결합 경로를 먼저 봅니다. 다음은 어떤 모드인가, 그 다음은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가 흔들리는가, 마지막은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전원이 튼튼한가입니다. 이 4칸이 오늘의 목차이자 나중에는 그대로 설계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노이즈 문제는 3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때만 사고가 됩니다. 노이즈를 만드는 발생원, 그것을 실어 나르는 전달 경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 오동작하는 피해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셋 중 하나만 끊어도 문제는 사라집니다. 로봇에서 발생원은 펄스폭 변조 인버터, 릴레이 코일, 직류 변황이 같은 것들이고, 경로는 케이블과 그라운드 임피던스와 부품 사이의 기생 커패시턴스, 피해자는 아날로그 입력과 엔코더 입력, 리셋 핀입니다. 대책이 3갈래로 나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노이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로 견디며 함께 동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자파 적합성입니다. 경로는 딱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공통 임피던스 결합. 두 회로가 같은 배선이나 같은 그라운드 구간을 나눴을 때 생깁니다. 둘째, 용량성 결합. 한쪽의 전압이 급하게 변하면 부품 사이에 저절로 존재하는 작은 커패시턴스를 타고 옆으로 건너뜁니다. 셋째, 유도성 결합. 한쪽의 전류가 급하게 변하면 옆 배선이 만드는 고리에 기전력이 유도됩니다. 넷째, 복사 결합. 배선이 길어지면 안테나가 되어 공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시험은 현상을 하나 던져주고 이 넷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단서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도체를 공유하는가, 전압이 급변하는가, 전류 고리의 면적이 큰가.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모터 드라이버의 리턴 전류가 제어기의 그라운드 구간을 함께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그라운드는 연곰이 아닙니다. 그 공유 구간의 저항이 0.1옴이고 기동 전류가 10A라면 옴의 법칙 그대로 1V가 만들어집니다. 제어기 입장에서는 모든 신호를 재는 기준선 자체가 1V씩 들렸다 내려가는 셈이죠. 여기에 배선 인덕턴스에 의한 스파이크까지 더해집니다. 전류가 급하게 변할수록 이 성분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책상에서는 모터가 힘을 거의 쓰지 않으니 이 큰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였던 겁니다. 훅에 걸어둔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적용해 봅시다. 모터가 돌 때만 아날로그 값이 튀고 드라이버와 제어기가 전원과 그라운드 배선의 일부 구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결합 경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공통 임피던스 결합입니다. 단서는 배선을 나눠 쓴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대책은 전원과 그라운드를 갈라놓은 뒤 한 점에서만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배선을 공유하지도 않았는데 나란히 길게 붙어 지나가는 신호선에 노이즈가 옮겨 붙었다면 무엇일까요? 이건 용량성 또는 유도성 결합입니다. 전압이 급변하면 용량으로, 전류가 급변하면 고리를 통해 유도로 건너갑니다. 대책도 같습니다. 떨어뜨리고 직교로 지나가게 하고 고리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경로는 크게 둘로 갈립니다. 도체를 타고 흐르는 전도성 노이즈와 공간으로 날아가는 방사성 노이즈입니다. 관례적으로 30MHz 부근을 경계로 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파수의 파장이 약 10m라 우리가 실제로 쓰는 케이블 길이가 안테나로 동작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용어도 여기서 정리하죠.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 쪽이 방출, 남이 보낸 것을 받고도 견디는 쪽이 내성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만족시키는 상태를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규격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는 사과목 편의 몫이고 오늘은 여기까지가 우리 범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같은 케이블에 실려와도 모드가 다르면 대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멀 모드는 왕복 두 도선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신호가 다니는 길과 정확히 같은 경로라 회로가 이걸 신호로 착각합니다. 커먼 모드는 두 선에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대지를 통해 돌아옵니다. 차이만 보는 수신기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케이블 다발 전체가 한 덩어리로 흔들리며 안테나처럼 동작합니다. 실무에서 방사 노이즈가 규격을 넘는 사고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래서 모드를 먼저 판별해야 합니다. 판별을 틀리면 부품을 아무리 달아도 증상이 그대로입니다. 모드는 이론으로 맞히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케이블 다발 전체를 클램프형 페라이트 코어로 한번 물어보세요.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 커먼 모드입니다. 다발을 통째로 감쌌으니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성분만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변화가 없으면 노멀 모드입니다. 왕복 전류는 코어 안에서 자속이 서로 상쇄돼 코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전류 프로브로 다발을 통째로 감싸봐도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한 번의 확인이 곧 부품 선정으로 이어집니다. 판별해 봅시다. 케이블 다발 전체에 클램프형 코어를 물렸더니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노이즈의 모드와 대응 부품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커먼 모드, 그리고 커먼 모드, 초크와 라인 대 접지, Y 커패시터입니다. 다발을 통째로 감싸 좋아졌다는 것이 커먼 모드의 증거입니다. 하나 더, 왕복 두 도선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성분, 그러니까 노멀 모드를 거르는 부품은 라인 사이에 넣는 X 커패시터입니다. 라인과 접지 사이에 넣는 Y 커패시터는 커먼 모드 담당이고요. 이 짝만 뒤집지 않으면 매칭 문제는 다 맞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그라운드 루프입니다. 우리는 회로돼서 그라운드를 하나의 기호로 그리지만 실제 그라운드는 저항과 인덕턴스를 가진 도체입니다. 두 지점이 서로 다른 경로로 접지되면 닫힌 고리가 생기고 그 고리를 도는 순환 전류가 기준 전위 자체를 흔듭니다. 원인은 셋입니다. 같은 도체 구간을 나눠 쓰거나 떨어져 있는 두 장비의 접지 전위가 다르거나 고리 면적이 넓어 주변 자개를 받아 전류가 유도되거나 책상에서는 두 장비가 같은 콘센트를 쓰니 전위차가 거의 없고 케이블도 짧아 고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셋이 생기지 않습니다. 훅에 걸어둔 두 번째 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 모든 전류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을 고르는 기준은 최단거리가 아니라 최소 임피던스입니다. 저주파에서는 저항이 지배하니까 리턴 전류가 기준면 위로 넓게 퍼져 흐릅니다. 주파수가 올라가면 인덕턴스가 지배하는데 고리 인덕턴스는 신호와 리턴 사이의 면적에 비례하니까 리턴 전류가 신호 배선 바로 아래에 달라붙어 따라옵니다. 설계자가 그리지 않아도 물리가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면에 슬릿이 있는데 고속 신호가 그 위를 가로지르면 리턴이 슬릿 끝까지 돌아가면서 고리 면적이 폭증합니다. 방사와 신호 왜곡이 한꺼번에 옵니다. 진단할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진단 도구 자체가 노이즈를 만듭니다.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의 접지 리드를 길게 늘어뜨리면 그 리드가 만드는 고리 때문에 실제로는 없던 링잉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짧은 스프링 팁으로 바꾸면 그 파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함정. 소프트웨어로 못 고치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샘플링 주파수보다 높은 성분은 변환 과정에서 낮은 주파수 자리로 접혀 들어오는데 한번 접히고 나면 원래 어디 있던 성분인지 정보가 사라져 어떤 디지털 필터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일리어싱 필터는 반드시 변환이 앞 아날로그 단에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노이즈 진단과 측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변환이 뒤에 디지털 필터를 충분히 세게 걸면 에일리어싱 성분도 함께 제거된다는 문장입니다. 접힌 성분은 원래 주파수 정보를 잃어버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일리어싱은 반드시 변환이 앞 아날로그 단의 몫입니다. 여기까지 용의자를 좁혀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좁혀온 순서를 그대로 뒤집어 대책으로 만들 차례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대책은 언제나 셋 중 하나에 속합니다. 발생원을 억제하거나 전달 경로를 차단하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만들거나. 시험은 대책을 하나 던져주고 이게 어느 칸에 들어가는 대책인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부품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라 칸에 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프레임을 쥐고 있으면 노이즈 대책은 무조건 실드라는 문장이 왜 오답인지도 바로 보입니다. 실드는 3칸 중 경로 차단 하나에 들어가는 수단일 뿐이니까요. 가장 상류에서 쓰는 대책부터 봅시다. 스위칭 소자의 게이트에 저항을 키워 전환을 조금 느리게 만들면 전압이 변하는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고조파 성분이 줄고 방사 노이즈가 내려갑니다. 발생원 자체를 눕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닙니다. 전환 구간이 길어진 만큼 그 구간에서 소자가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감당하는 시간이 늘어 스위칭 손실과 발열이 커집니다. 데드타임 여유도 다시 계산해야 하고요. 노이즈를 줄이려다 온도가 올라가는 맞바꿈, 이게 발생원 대책의 본질입니다. 데드타임 자체는 지난 액추에이터 편에서 다뤘으니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경로 차단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자주 섞이는 부품 셋을 확실히 갈라두죠. 페라이트 비드는 주파수로 거릅니다. 한 가닥선에 직렬로 넣어 높은 주파수에서만 임피던스가 커지게 하고 그 에너지를 열로 태웁니다. 커먼 모드 초크는 모두로 거릅니다. 왕복 두 선을 같은 코어에 감아 차동 전류는 그냥 통과시키고 같은 방향 성분에만 큰 임피던스를 줍니다. TVS 소자는 크기로 자릅니다. 상시 필터가 아니라 순간적인 과전압만 잘라내는 보호 소자입니다. 커패시터도 위치로 갈립니다. 라인과 라인 사이는 노멀 모드, 라인과 접지 사이는 커먼 모드 담당입니다. 다만 비드는 전격 전류의 20%를 넘는 직류가 흐르면 코어가 포화하기 시작해 임피던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데이터 시트 곡선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실드 이야기입니다. 저주파 아날로그 케이블의 실드는 한쪽 끝에서만 접지합니다. 양쪽을 다 접지하면 실드와 대지 사이에 고리가 만들어지고 두 접지점의 전위차 때문에 실드에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가 다시 안쪽 신호선에 결합하니 차폐하려다 노이즈를 넣는 셈이 됩니다. 한쪽만 접지하면 정의 차폐 역할만 하고 순환 전류는 흐를 곳이 없습니다. 종단 방법도 중요합니다. 실드를 한 가닥으로 꼬아 빼는 피그테일은 그 구간에 수십 나노헨리의 인덕턴스를 만드는데 그것만으로도 수 메가헤르츠 위에서 차폐 성능이 크게 무너집니다. 커넥터 쉘에 360도로 빙 둘러 붙이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케이블이 길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야기가 반대로 갑니다. 그때는 여러 점에서 접지해야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5m 아날로그 센서 케이블에 상용 주파수 험이 실렸습니다. 실드 처리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한쪽 끝에서만 접지한다입니다. 양단 접지는 실드의 순환 전류를 만들어 오히려 신회 결합합니다. 하나 더, 이번엔 칸에 넣는 훈련입니다. 다음 대책 중 전달 경로 차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게이트 저항을 키워 스위칭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로가 아니라 발생원을 억제하는 대책이죠. 나머지 셋은 전부 경로를 끊는 쪽입니다. 접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저주파는 단일점 접지, 고주파는 다점 접지입니다. 저주파에서는
접지선의 인덕턴스가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붙일 때 생기는 닫힌 고리와 공통 임피던스 쪽이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환을 한 기준점으로 모으는 단일점 접지, 즉 스타 방식을 씁니다. 고주파로 올라가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접지선 자체의 인덕턴스가 커져서 스타의 긴 가지가 오히려 고임피던스가 되고 길이가 파장의 4분의 1에 가까워지면 안테나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넓은 기준면에 짧게 여러 곳을 붙이는 다점 접지가 유리합니다. 경계 주파수는 문헌마다 수백 킬로헤르츠에서 수십 메가헤르츠까지 폭이 있습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본질을 쥐세요. 기준은 배선 길이와 파장의 비이고 실무 기준선은 파장의 20분의 1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접지를 나누는 이유는 디지털 스위칭 전류의 귀환이 아날로그 기준 전위를 흔들지 않게 전류 경로를 갈라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그라운드는 결국 기준을 맞춰야 하니 어딘가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2점 이상으로 이으면 그 사이가 그대로 고리가 되어 디지털 전류가 아날로그 영역으로 새어 들어옵니다. 접속점은 보통 변황이 근처에 둡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게 있습니다. 요즘 권고는 플레인을 자르지 말고 하나로 두되 부품 배치로 전류 경로를 공간적으로 갈라 놓으라는 쪽입니다. 다만 시험 보기는 여전히 9획 후 한 점 접속을 정답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알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확실한 것은 완전히 끊어두는 것도 아무렇게나 슬릿을 내는 것도 오답이라는 점입니다. 레이아웃으로 내려와 봅시다. 원칙은 세 줄입니다. 기준면을 끊지 말 것, 고리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리턴이 지나갈 길을 설계자가 의도적으로 보장할 것. 앞에서 봤듯 고속 신호의 리턴은 바로 아래에 달라붙어 따라옵니다. 그런데 기준면에 슬릿이 있고 신호가 그 위를 가로지르면 리턴은 슬릿 끝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고리 면적이 몇 배로 커지고 방사와 신호 왜곡이 같이 옵니다. 층을 바꾸는 비하 근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슬릿 옆이나 층 변경 지점에는 접지끼리 있는 스티칭 비하, 전원과 접지 사이를 잇는 스티칭 커패시터를 놓아 돌아올 길을 만들어줍니다. 기판 기초편에서 도시로 비유했던 그라운드면을 오늘은 하수도가 어디로 돌아가는가로 확장한 셈입니다. 저주파 신호 접지를 기준으로 묻습니다. 접지와 리턴 경로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라운드 루프가 걱정된다고 접지선을 여러 가닥 더 있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 악화 요인입니다. 접속점을 늘리면 닫힌 고리가 늘어 순환 전류와 공통 임피던스가 함께 커집니다. 다만 이건 저주파 이야기라는 조건을 꼭 붙여야 합니다. 고주파에서는 짧고 많이 붙이는 쪽이 유리하니까요. 피해자 쪽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준이 조금 흔들려도 두 선의 차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5m짜리 엔코더 케이블은 차동 전송에 꼬임 쌍선과 실드로 갑니다. 꼬임은 반 바퀴마다 자속을 받는 방향이 뒤집혀 유도된 기전력이 구간별로 상쇄되고 왕복 전류의 고리 면적도 작아져 스스로 내보내는 양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수신기가 견딜 수 있는 공통 성분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배선이 좌우로 균형을 잃으면 커먼 모드가 차동으로 바뀌어 들어옵니다. 버스형 통신은 종단 저항을 양 끝단에만 답니다. 중간 노드에 달면 반사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장비의 접지 전위차가 큰 구간은 아예 절연으로 끊는 게 답입니다. 이 편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션트 저항으로 전류를 재는데 펄스폭 변조 스위칭 순간마다 값이 튄다고 해봅시다. 대부분 필터를 더 세게 겁니다. 그런데 필터를 세게 걸면 응답이 느려져서 전류 제어 대역이 무너지고 결국 모터 제어가 흔들립니다. 더 나은 선택지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머 하드웨어로 변환 시점을 잡아 로우 사이드 스위치가 켜져 전류가 안정된 구간의 중앙에 샘플링을 동기시킵니다. 노이즈가 가장 큰 순간을 아예 건너뛰는 겁니다. 여기에 션트 양단을 따로 따는 켈빈 접속과 차동 배선을 더하면 마무리됩니다. 노이즈는 누르는 것보다 피하는 선택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준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전원입니다.
모터가 기동하면서 20A를 당기고 배터리에서 보드까지 왕복 배선 저항이 0.15ohm이라고 해봅시다. 3V가 통째로 배선에서 사라집니다. 5V 레일이 2V대로 주저앉는 거죠. 이 정도면 뒤에 달린 3.3V 조정은 유지될 수 없고 저전압 감시가 걸려 제어기가 리셋됩니다. 증상 1번의 정체입니다. 대책은 셋입니다. 모터용과 로직용 레귤레이터를 나누고 배터리 단자에서 각각 따로 빼는 스타 배선으로 가고 드라이버 옆에 큰 커패시터를 둬서 순간 전류를 그 자리에서 대는 겁니다. 책상에서는 임피던스가 아주 낮은 실험실 전원을 쓰니 이 강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일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로 갑니다. 제어기가 클럭마다 순간적으로 전류를 확 당깁니다. 소재 따라 수십에서 수백 밀리암페어까지 가는데 레귤레이터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반응하니 나노초 단위 요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를 소자 옆에 붙여 그 순간의 전하를 바로 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배선 길이입니다. 전압 강하는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 변화율입니다. 기판 배선은 대략 1mm에 1나노헨리 정도로 어림잡습니다. 배선이 10mm면 10나노헨리 100mA를 1나노초 만에 당길 때 1V가 꺼집니다. 커패시터를 2mm까지 당기면 같은 조건에서 0.2V입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의 진짜 변수는 용량이 아니라 루프 인덕턴스, 즉 배치입니다. 커패시터를 이상적인 부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용량과 등가 직렬 저항, 그리고 등가 직렬 인덕턴스가 직렬로 붙은 회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파수를 넘어서면 커패시터가 아니라 인덕터처럼 동작해 임피던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지점이 자기 공진 주파수입니다. 실장 후 총 인덕턴스를 1나노헨리로 가정하면 0.1 마이크로페럿은 약 16MHz, 10 마이크로페럿은 약 1.6MHz입니다. 용량이 100배 커지면 공진점은 10분의 1로 내려갑니다. 큰 커패시터 하나로는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기판에서는 패드와 비아 인덕턴스가 더해져 공진점이 이보다 더 내려갑니다. 계산해봅시다. 0.1 마이크로페럿 세라믹 커패시터의 실장 총 인덕턴스를 1나노헨리로 가정하면 자기 공진 주파수는 대략 얼마일까요? 정답은 약 16MHz입니다.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계산하면 약 15.9MHz가 나옵니다. 같은 인덕턴스라도 용량이 100배 커지면 공진점은 10분의 1로 내려간다는 감각만 있으면 자릿수는 바로 골라집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3계층으로 나눠 담습니다. 보드 입구와 드라이버 옆의 벌크는 저주파의 큰 에너지를 맡아 부하가 확 늘 때 레일이 주저앉는 것을 막습니다. IC 인근의 중간 용량이 그 다음 대역을 전원핀마다 바로 옆에 붙는 디커플링이 고주파의 작은 전하를 맡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부하가 몰릴 때 터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값이 서로 다른 커패시터를 병렬로 두면 작은 커패시터의 공진점 바로 아래 대역에서 임피던스가 오히려 솟는 구간이 생깁니다. 반공진이라고 부릅니다. 값을 다양하게 많이 달수록 좋다는 옛 관행이 여기서 깨집니다. 같은 값을 여러 개 쓰고 값 강역을 지나치게 벌리지 않고 무엇보다 실장 인덕턴스를 줄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리니어와 스위칭의 원리는 하드웨어 트랙 레귤레이터 편에서 다뤘으니 오늘은 숫자와 판단만 봅니다. 24V 배터리에서 3.3V를 리니어로 직접 만든다고 해봅시다. 400mA를 쓰면 전압차 20.7V 곱하기 0.4A 8.28W를 소자가 열로 태웁니다. 정작 회로가 쓰는 건 1.32W 뿐이고 효율은 14%입니다. 이러면 전원이 아니라 난로입니다. 반면 5V에서 3.3V를 만들면 손실은 0.68W, 효율은 66%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필기 포인트 하나. 리니어는 입력 전류가 출력 전류와 거의 같고 남는 전압만 열이 됩니다. 반면 강압형 스위칭은 전력을 보존하려 하니 출력 전압이 낮을수록 입력 전류가 출력 전류보다 오히려 작아집니다. 이 대비가 보기에 자주 나옵니다. 손실을 계산했으면 반드시 온도까지 가야 합니다. 접합부 온도는 주위 온도의 손실 곱하기 열저항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0.85W인데 결과가 뒤집히는 걸 보시죠. 열저항이
와트당 50도인 조건, 그러니까 패드에 구리를 넓게 붙인 경우에는 42.5도가 올라 접합부가 67도쯤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패키지에 구리를 거의 안 붙여 열저항기 와트당 200도라면 같은 손실인데 170도가 올라 195도가 됩니다. 즉시 한계를 넘고 열 보호가 걸립니다. 손실 숫자가 같아도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는 열저항이 칩만의 스펙이 아니라 그 칩을 붙인 구리 면적까지 포함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정의형 함정 2개를 짚습니다. 첫째, 드롭아웃 전압은 출력을 규정대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입출력 전압차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이건 소자 고유의 고정값이 아니라 부하 전류에 비례합니다. 패스 소자의 도통 저항 곱하기 출력 전류에 가깝기 때문에 부하가 늘면 커지고 온도가 오르면 더 나빠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여유가 사라지면 조정이 풀려 입력 리플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둘째, 전원 제거비는 입력에 실린 리플을 얼마나 덜 통과시키는가입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60에서 80dB로 좋지만 100kHz를 넘어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필 강압형 스위칭의 동작 주파수가 그 근처죠. 12비트에 3.3V 기준이면 한 계단이 약 0.806mV니 10mV만 남아도 12계단이 흔들립니다. 하위 비트가 통째로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석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조합하는 겁니다. 24V에서 5V로 크게 내릴 때는 효율이 필요하니 스위칭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날로그 레일은 잡음이 적어야 하니 리니어로 마무리합니다.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는 이유가 앞에서 계산한 손실과 전원 제거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변황이의 실제 성능은 결국 아날로그 전원과 기준 전압의 잡음이 정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비드로 따로 분기하고 국부 커패시터를 바로 옆에 붙입니다. 반대로 효율만 보고 아날로그와 기준 전압 레일까지 아무 대책 없이 스위칭에 직결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계산 문제입니다. 입력 5V, 출력 3.3V인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400mA가 흐릅니다. 소재서 소비되는 손실과 대략적인 효율은 정답은 0.68W의 약 66%입니다. 손실은 전압차 1.7V 곱하기 0.4A이고 리니어는 입력 전류가 출력 전류와 거의 같으니 효율은 출력 전압 나누기 입력 전압에 가깝습니다. 전원에는 켜는 순간에만 생기는 고장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소자는 코어와 입출력, 아날로그가 각각 다른 전압을 쓰는데 데이터 시트가 정한인가 순서를 어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입출력 전원이 코어보다 먼저 올라오면 입출력 핀의 보호 다이오드를 통해 코어 쪽으로 역전류가 흘러 레치업이나 과전류로 이어집니다. 끄는 순서와 레일 사이 최대 전압차도 규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시 장치 셋을 구분해 두세요. 파워온 리셋은 기동할 때 전압이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붙잡아 두는 것, 브라운아웃 리셋은 동작 중에 전압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리셋하는 것, 워치독은 소프트웨어가 폭주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신호를 못 주면 리셋하는 것입니다. 담당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돌입 전류도 전원 설계의 항목입니다. 보드 전체 커패시턴스가 200마이크로페럿이고 이걸 5V까지 100마이크로초 만에 채운다면 전류는 용량 곱하기 전압 변화율로 10A가 순간적으로 흐릅니다. 같은 용량이라도 5mC에 걸쳐 천천히 올리면 0.2A입니다. 램프 시간을 50배 늘리면 돌입은 50분의 1이 됩니다. 켜는 순간뿐이니 괜찮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상류 퓨즈를 트립시키고 같은 전원에 이미 켜져 있던 다른 보드를 리셋시킵니다. 잡음을 줄이려고 커패시터를 늘리면 돌입이 커지는 맞바꿈도 여기 있습니다. 입력단에는 역극성 보호와 퓨즈, 과전압을 잘라주는 소자를 두어 정상 전압보다는 위이고 소자 전격보다는 아래인 보호창을 만들어 둡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역이 전원 공급 설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입니다. 드롭아웃 전압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패스 소자의 도통 저항에 출력 전류를 곱한 값에 가까워 부하가 늘면 커지고 온도가 오르면 더 나빠집니다. 데이터 시트에 한 줄만 보고 여유를 잡으면 부하가 걸리는 순간
조정이 풀립니다. 처음 접수한 증상셋에 답을 붙이겠습니다. 첫째, 모터 기동 순간의 리셋, 공유 그라운드의 공통 임피던스와 배선에서의 전압 강화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튀는 아날로그 값, 강압형 스위칭의 리플이 높은 주파수에서 전원 제거비를 통과해 아날로그 레일까지 온 겁니다. 셋째, 움직일 때만 나는 통신 에러, 케이블에 실린 커먼 모드 성분과 접지 공유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의자를 좁혀온 4칸이 그대로 설계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경로를 정하고 모드를 판별하고 리턴이 지날 길을 설계하고 전원으로 기준을 튼튼하게 세운다. 이 단원의 부정형 오답은 문장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노이즈 대책은 무조건 실드다. 아닙니다. 실드는 경로 차단이라는 한 칸에 들어가는 수단일 뿐입니다. 둘, 커패시터는 값이 클수록 좋다. 아닙니다. 용량이 커지면 공진점이 내려가고 무엇보다 배치가 먼저입니다. 셋, 아날로그와 디지털 접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 아닙니다. 구획하되 한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넷, 접지선을 더 많이 이으면 루프가 준다. 저주파에서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다섯, 고주파에서는 스타 접지가 유리하다. 반대입니다. 고주파는 짧고 많은 접속이 유리합니다. 여섯, 리니어를 달면 스위칭 잡음이 전부 사라진다. 아닙니다. 전원 제거비는 높은 주파수에서 급락합니다. 조건 없이 단정하는 문장은 대체로 오답입니다.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